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예전에 초기 인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력이었다고 하죠. 주력이었는데 그 주력이 빨리 달리는 것 못지않게 아주 오래 달리는 게 필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초식동물을 잡기 위해서 그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는 인류가 지구력을 이용해서 그 초식동물이 지칠 때까지 쫓아간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창이나 이런 걸로 제압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 달리기라는 것 자체가 가장 원초적인 것이기도 하고 가장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거이기도 하고요. 초기에 고대 올림픽 종목에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가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창 던지기, 투포환, 그러니까 투원반이죠. 참 투원반 이런 게 있는 것은 우리 생존이랑 밀접한 그런 거였다고 하죠. 가장 원초적인 스포츠 중에 하나인 구기 종목 중에 축구를 앞두고 브라질이 시끌벅적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모시고 스포츠만의 스포츠가 아닌 정치와 스포츠와 문화 등등등 사람 등등등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점점 월드컵 이 시즌을 앞두고 이러저러하게 방송 섭외도 오고 많이 바빠지기 시작하겠죠, 이제? 이제 그러길 바라는데. 네. 뜸하네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왜 안 생길까? 그러니까 월드컵 분위기가 지금 전혀 달아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특히 저도 고민이지만 고민은 아니고 이 기업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길거리 응원 등등을 통해서 이 월드컵 마케팅 재미 좀 봐야 되겠다. 네네네. 한 1, 2년 전서부터 이 준비를 해왔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지금 드러내놓고 그걸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겠군요. 이 특수 겨냥해서 사실은 음악하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길거리 공연이나 또는 그때 맞춰갖고 응원가라던가 통신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했을 텐데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분위기가 안 뜨는데 네. 브라질은 브라질대로 또 난리죠. 저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시위대인가요? 하여튼 그 피살돼서 피살돼서 피를 철철 흘리고 널브러져 있는 골목길에 그 사진을 봤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들인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월드컵이 월드컵 반대 시위, 이 시위가 지난해에서부터 이제 꾸준히 있어 왔었어요. 네네. 있었는데 올해 5월 들면서 격렬해졌다 이거죠. 아니 격렬해지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아니 브라질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축구공을 달고 태어난다. 라는 얘기가 있는 것만큼 축구하면 브라질이고 브라질하면 축구인데 거기서 월드컵을 유치한다 그런 것은 브라질의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뭔 일이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가장 관심사일 겁니다. 아니 브라질인데 왜 월드컵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냐? 그러니까 2007년이었었어요. 2007년. 브라질이 이제 이 월드컵을 유치한 게 이때는 브라질의 이 경기가 호황이었었죠. 호황의 막바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버블의 정점. 대통령 룰라였고요. 네네네. 근데 이 유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자마자 경기에 거품이 빠지고 가라앉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거의 그 연평균 그 물가 상승률이 한
10.5%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고금리 정책을 이제 이 고물가이다 보니까 고금리 정책을 쓰는데 이 금리가 한 11%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하고 난리가 난 거죠. 네. 금리가 높다. 돈 많으신 분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죠. 네. 그냥 은행에 갖다 놓기만 해도 뭐 1억 원 갖다 놔도 이제 저절로 1년에 1,000만 원씩 생기니까. 어이구. 그렇죠? 엄청나네. 그런데 이 금리가 높아지면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죠. 돈 구하기도 힘들고 네네네. 대출 받기도 힘들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러는데 버스 한번 타려고 해도 버스 요금이 오르고 각종 네. 공공요금이 인상이 된다 이거죠. 상당히 열받아 있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네네. 인식하고 있는데 브라질과 브라질 월드컵과 관계돼가지고 준비를 차차차차 진행이 되는 것을 지켜봐 오니까 이거 수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브라질의 지금 경기장 네. 모두 12개이거든요. 네. 12개 중에 3개가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월드컵 경기장으로 쓸 구장이 12개인데 예. 그중에 3개가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 완공이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네. 나머지도 이제 아주 서둘러 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엔 부실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나무역인데. 네. 근데 대표적인 예로 이 경기장만 보더라도 애초 계획보다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연이 되면 월드컵 예산 당연히 늘어나죠. 네네네. 브라질 정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월드컵 관련해서 총 얼마가 투입됐다라고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네. 핸드마이크로 하세요. 그냥 갑자기 빠지네. 않고 있는데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유력지들이 그 추정한 금액을 보면 지금까지보다 한 110억 달러 정도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애초에 계획된 것보다 엄청나게 돈이 더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만큼 왜 그럴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부정과 부패 때문에 그런 거죠. 부정부패? 예. 정부에. 네. 그러니까 그 룰라 대통령 때, 예. 진보적인 성의 룰라 대통령 때는 경제도 성장했지만 나라도 예. 상당히 투명해지고, 예. 좋았다. 그래서 엄청난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하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와도 이제 비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네. 우리 이명박 정권 때 예. 이번 세월호를 통해서 다 드러났죠. 규제 엄청나게 풀었죠.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지난 그러니까 얼마나 보수 진영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감격했습니까? 되찾아온 정권. 네. 그래서 전 정권의 색깔을 지우기에 엄청나게 노력했죠. 그 후유증이 예를 들면은 우리 세월호 참사 봤을 때 각종 규제 푸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얘기군요. 지하철 무슨 네네. 선박 네. 이런 거 다. 네, 맞아요. 그렇게라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의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브라질 월드컵이다. 네. 경기장도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예산도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네네. 부실 공사에다가 이 공기를 못 맞춰가지고 월드컵 개막일은 다가오니까 또 억지로 막 쪼아서 서둘러서 부실하게 하다 보니까 공사 중에 또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악순환해.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서 네. 처음에 그 시위대가 요구했던 사항은 네. 아주 절박했어요. 네. 민생스럽고 근무 조건 개선해라. 예를 들면 그 공공요금 인하해라. 이런 걸 출발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 해서부터 지금까지 이 월드컵과 관련돼 가지고 준비가 안 되고 딱딱 터져 나오는 스캔들을 보니까 이 엉망이라 이거죠. 네. 그러면서 요구 조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부정부패 척결해라. 이게 정치적 요구가 나오는 공공 시스템 개선해라. 네. 그러니까 민생을 내건 요구 조건이 시위가 일종의 국민 운동으로 바뀐 거죠. 네. 대표적으로 5월 16일에 얼마 전이죠? 보름 정도 됐죠? 5월 16일. 네. 예. 그 5.16이네요. 네. 5월 16일인데. 네. 예전에 우리 우리 60 민중 항쟁 봤을 때. 네. 그때 신문 기사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시위. 예. 전국에서 동시에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같은 조건을 내걸고 시위에 들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5월 16일에 브라질에서 전국 50여 개 도시에서 드디어 동시다발적인 시위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난 민심이
어떤 지경까지 발전을 했냐 하면은 브라질인데 브라질 국민들이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이 타고 가는 버스 그 안에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 자기네 대표팀이 타고 가는 버스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브라질에서요? 예. 와. 그리고 이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5월 16일에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산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월드컵 트로피 전시 행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 스테디움 근처에서. 네. 줄리메컵이라고 하는. 예. 네. 그것도 취소가 됐죠. 시위 때문에. 예. 심각한 상황이네요. 더 심각한 증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근데 시위만 가지고 안 되니까 뭐 지하철이나 공공 그 버스 요금도 엄청나게 인상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근무 조건은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 일하는 버스 기사들의 근무 조건 개선이 안 되니까 버스 기사 파업했죠. 그런가요? 학교 교사들 파업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경찰들까지 파업에 가세를 했습니다. 경찰들까지? 예. 심각하다고 봐도 되겠죠? 이 정도면? 그 와중에 지금 말하자면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네. 경찰이. 예. 예. 그건 뭐 예를 들면 뭐 돌발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이게 무슨 뭐 정부의 무슨 우리 그 4.19 때처럼 네. 뭐 지시나 그거는 뭐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이 네. 지난 5월 말에 드디어 얘기를 했습니다. 시위가 격화되는 지역에는 군병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도 그랬죠. 뭐 88 서울 올림픽이나 이럴 때에 워낙 이제 보안에 신경 쓰다 보니까 경찰 병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네. 그 대회 기간 동안에 군병력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치안 유지, 보안 네. 유지하는 것 이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는 있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하니까. 네네. 근데 브라질도 원래 이 월드컵 대회 기간 동안에는 군병력을 투입해가지고 치안과 보안을 유지할 계획이 있었었는데 네. 호세프 대통령이 언급한 군병력 투입은 네. 이 경기장에서 또 대회 기간 내에 질서 유지가 아니라 오로지 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시위가 격화되는 지역에 군병력 주둔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까지 한 거였었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든 뭐 축구를 사랑하는 브라질 국민들이 어떻게든 월드컵은 치러내겠지만 후유증도 만만치 않겠네요.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을 봐요. 일단은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월드컵이 과연 그 월드컵 대회 기간 내내 네. 불상사 없이 치러질 수 있을까? 일단 이건 걱정스럽고요. 왜냐하게 되면은 이 시위가 더 조직화되고 격화됐을 때에 가장 요구 조건이랑 성과나 효과적인 시위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관심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개막전보다 경기 진행되는 도중에 네.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할 것 같아요. 워낙 부실공사가 많아가지고 네. 한 달 전쯤만 하더라도 이 경기장 내에 인터넷이 안 된다. 아주 거기 기자들은 인터넷 안 되는 건 죽음이거든요. 그렇죠. 기사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 예. 근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한 보름 전 뒤에 다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저는 이제 부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이제 그 가는 기자들 우스갯소리로 카톡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준비사항, 네. 현금 달러로 20달러 항상. 네. 누군가가 너를 위해 소리칠 때 주머니에 손 넣지 말아라. 권총 보내는 줄 알고 금방 그 상대방이 쏜다. 예, 예. 뭐 이런 류의 괴담이면 괴담스러운 얘기들이 이제 돌아다니고는 있죠. 근데 이 후유증이 저는 아무래도 브라질 경제의 이 브라질 월드컵이 끝나고 난 뒤에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얼마 안 됐어요. 소치 동계올림픽 2월 달에 끝났잖아요. 네네네. 러시아. 예, 소치 동계올림픽도 올림픽 개막 전에 그 조그만 휴양 도시에 한 20만 명 사는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긴 있었었는데 네.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거기 관심을 안 갖잖아요. 네. 소치에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물들 네. 지금 방치돼가지고 녹슬고 있대요. 푸틴 같은 경우는 그걸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쓰고 독재라고 읽는 그런 걸 예. 통해서 어떻게 갈 수는 있겠지만 푸틴 입장에서는 뭐 한 보름 정도 네.
내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야. 이게 러시아야. 한번 돈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잔치 한번 잘했죠. 네. 그 다음에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뭐. 예,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브라질 월드컵 유치할 땐 좋았는데 지금 예. 이렇게 되는 와중에 그 교훈이랄까요? 예. 물론 나중에 월드컵 중간이나 후에도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갖고 어떤 걸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뭐 명백하죠. 네. 브라질은 올해 월드컵이고 2016년에 올림픽도 치르거든요. 아, 예. 예, 올림픽도 있는데 IOC에서도 며칠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이 올림픽 준비 상황으로만 보면은 네. 역대 최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이 메가 이벤트 네. 여태까지 개최했던 거 지켜보게 되면은 되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에서 네. 유치하고 개최했을 경우에 또 이 개발도상국이 개최했을 경우에 개발도상국은 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네. 우리가 이만큼 성과를 거두고 세계 주류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그랬고요. 88 때. 뭐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랬고요. 이러니까 이게 실속 있게 대회를 치르는 것보다는 어떤 퍼포먼스를 벌이는데 더 주력하게 되겠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돈 얼마 들어도 좋아. 개막식 화려하게 해. 그리고 그 외국에서 오는 그 프레스들, 기자들 기사 잘 쓰게 신경 써가지고 매달릴 수밖에 없겠고. 네네. 근데 미국이나 비롯한 대표적으로 이제 LA 그 82년 LA 올림픽. 84년. 82년 아닌가요? 올림픽은 84년, 하영주 84년, 88 올림픽, 84 로스. 84년. 네. 예, 84년 맞다. 네네. 84년 LA 올림픽. 대표적으로 미국이 우리가 이만큼 잘 살아. 네. 우리가 강대국이야. 인정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걔네들이 왜 올림픽 유치하냐? 장사하려고. 아, 예.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때 올림픽이 상당히 장사 속이 밝았던.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경기장 새로 지을 필요 없어. 네. 그리고 선수촌 그거 왜죠? 대학교 기숙사 예를 들면. 네. 있는 거 활용하면 쓴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남겨먹는데. 그 네. 실제적인 예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저는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한테 좀 우리도 이렇게 하자. 뭐냐면은 우리 월드컵이나 이럴 때 우리 입장은 항상 이 외신들 신경 많이 쓰잖아요. 네. 우리를 얘네들이 어떻게 봐주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거는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 오면 너무나 잘해줘요. 너무 잘해준다. 네. 선물도 줄 때도 많이 네. 있고, 프레스센터 들어오면은 음식 같은 거 쉽게 네.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어디 이제 그 개막 전에는 미리 불러서 준비 상황이 이렇다라고 좋은 얘기 많이 나오게 하려고, 긍정적인 기사 쓰게 하려고 투어도 시켜주고 그러죠. 네.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대회, 네. 큰 대회니까 취재 가면은 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잘해주는구나. 네. 했는데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에서는 안 그런다 선진국에 이거군요. 가면 갈수록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갈 때 더 네. 잘해줄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면 돈 많은 나라니까. 근데 프레스센터 가가지고 예를 들면 그 인터넷 쓰려고 해도 1시간에 얼마 돈 내야지 되고 프레스센터에서 생수 있죠. 네. 생수 하나만 딱 먹을 수 있게 해놓고 나머지 커피나 이런 음료들은 전부 다 돈 주고서 사 먹게 하고. 이야. 그걸 가지고 애들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네. 이게 그 미국식 자본주의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네.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정치적인 논리만 가지고 이제 우리도 많이 발전했으니까 앞으로의 그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바라보는 접근하는 시각이 네. 좀 촌티나게 그러니까 졸부잖아요, 사실.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나 이렇게 돈 많아 좀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논리잖아요. 네. 이런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좀 경제적인 논리로. 그래서 실제로 그 개최했던 도시에 5년 뒤 10년 후 네. 실제적인 경제 효과도 이루어지게 하고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유형의 자산들도 우리 시민들이 개방적이고 네. 접근성 있게 이용할 수 있게. 당장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리왕산 거기에 아름다운 고목들이 있고 그런데 스키 로프를 만들려고 스키 장을 만들려고 그걸 다 밀어버리겠다라는 것 때문에 경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몇천 년 걸린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참. 그리고 보니까 그 길이 때문에 그걸 다 밀어야 된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반으로 길이를 만들어 갖고는 스키장을 만들어서 2번 해서 기록을 합산시키는 방법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 자체가 없이 그냥 산을 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큰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할 때 우리도 교훈을 삼아야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윤정 PD, 짧은 스팟이라 하나 들을까요? 예, 스팟 하나 듣고. 예, 아니 우리 화제가 좀 무거운 화제였는데. 인트로 지금 좀 길었고 그러니까. 예. 잠깐 전한 얘기 좀 듣고서 그리고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자, 최동호의 스포츠당은 개화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났었던 그 스포츠 이야기를 차근차근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김은용과 태권도, 최홍희 이분들에 대한 태권도에 대한 얘기도 몇 주간에 걸쳐서 했고요. 1970년대 오늘 또 다른 얘기 좀 해주신다 그랬어요. 네, 70년대 이제 축구 얘기. 70년대 축구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축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아시아 맹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게 70년대 아니겠습니까? 70년대 들어와서 뭐 그렇게 됐죠. 네.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전설의 이름들. 이세연 골키퍼. 이세연. 이회택. 스트라이커, 대형 스트라이커. 그리고 김진국. 네, 이런 분들. 김진국, 김강남. 네, 김성남. 조금 뒤로 가면 이제 차범근 이런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축구가 뭐냐면은, 70년대 왜 축구 얘기를 따로 하느냐. 70년대 뭐 잘 아시다시피 별로 이렇게 즐길 거리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뭐 60년대에 이미 뭐 기미를 데리고 와가지고 프로레슬링도 보여주고 가끔 가다가 뭐 탁구, 여자농구에서 세계 재패 이런 거 하면서 온 국민이 다 들떴다. 근데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그냥 통쾌를 했어요. 시원하고. 근데 뭔가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지 돼. 시작하기 전서부터 기다려지고. 이런 거는 부족했다 이거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좀 임팩트가 좀 약하니까 이벤트성 이런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축구는 뭐 4년에 한 번씩 월드컵 예선, 일본 또 만나고, 올림픽 예선 또 만나고. 그다음에 뭐 킹스컵이나 메르다컵에 뭐 이런 게 이제 열리게 되니까 1년을 단위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참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다려지고 그때를. 그러면서 탁 트인 그 동대문운동장에서 벌어졌을 때, 온 국민이 이겼을 때 통쾌함 말고 뭔가 가슴속이 좀 뿌듯하고 뭐 그러면서 다음을 또 기약하게 되는 그런 여운까지 남겨주는 게 바로 축구였었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뭐 아시아에 여러 축구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킹스컵, 메르데카컵, 게다가 박스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얘기를 할 때, 축구를 얘기할 때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박스컵 그리고 차범근입니다. 근데 이제 박스컵 얘기하기 전에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었냐? 60년대 말에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이 예전서부터 축구는 좋아하고 잘 해왔었습니다. 근데 대형 사건이 66년에 하나 터졌죠. 66년도에 북한이 이제 잉글랜드에서 이 조선의 본때를 보여주리라 해가지고
8강에 올라갔어요. 8강까지 올라간 예. 거. 예. 이것을 보고 남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스포츠가 체제 경쟁이었었기 때문에 네. 북한이 하는 거 우리가 못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남한에서 그 멧돼지 같은 성격이 네. 저돌적인 그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네. 우리도 다음 월드컵에서 우리는 4강에 가야 된다. 마. 해가지고 중앙정보부장이 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 축구팀을 만들어요? 예. 세상에. 만들어가지고, 양지라는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설 국가대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앙정보부장이 주도가 돼서 만들었을 수는 없고,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지 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오다를 내리면. 오다를 내린 거요? 예. 가장 이제 그때 막강하고, 네. 자금과 예.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데가 중앙정보부였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60년대에 이 축구팀은 주로 두 갈래였었거든요. 하나는 학원 축구, 하나는 실업팀. 학원 축구는 뭐 이게 초중고등학교 팀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업팀은 프로가 없었으니까 네. 기업에서 이제 월급을 주면서 네. 선수도 운동할 수 있게 하고 게임을 하는 건데 네. 실업팀이라고 해봤자 그 당시 60년대까지는 기업이 없었으니까 네. 주로 군부대 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공군, 육군, 해병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무대 팀이라고. 특무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안사, 기무사의 전신, 방첩대라고 그때 네. 거기서 있는 팀이었었죠. 네. 근데 이제 막강한 실력자가 등장한 거죠. 중앙정보부가.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그만큼 국가 정보기관이 힘이 막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좋게 하면 뭐 군부독재고. 네. 지네들 뭐 그냥 힘 있는 권총 진놈이 마음대로 하면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김호 감독이 나중에 인터뷰한 것 중에 하나가 이회택 감독인가? 네. 어느 날 갑자기 검은 차가 오더니 타라고 해서 탔대요. 네.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남산이었다 이거죠. 네. 중앙정보부 사무실 거기서 야 입단계에서 써. 써가지고 이제 오라는 날 이제 가서 했더니 그때부터 양지팀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선수가 돼서 뛰기 시작했던 거였었죠. 양지는 바로 양지를 지향하고 뭐 이런 얘기의 그 양지입니까? 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 한자로 나온 기록은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 뭐 양지 설렁탕이 양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예를 들면은, 대접도 좋았어요. 네. 선수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봐가지고 제일 잘하는 선수들만 불러 모았죠. 네. 김호, 김정남, 이회택, 이세연. 당대 최고의 선수들. 이세연은 골키퍼였고, 그리고 이회택은 공격수, 그리고 예. 김호와 김정남은 그 당시 아시아를 대표한다는 만큼의 그 막강 수비 라인이었군요. 예. 김호 감독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상상할 수 없는 검은 차 타고 가가지고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네. 상상할 수 없는 대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월급 2만 원을 받았다 그래요. 2만 원이면 그 당시 많은 돈이었나요? 예, 엄청나게 많았다는 돈인데, 그러니까 김호 감독의 얘기로는 그 당시에 국영회사 임원들 월급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업팀은 프로하고 달리 네. 그냥 그 똑같은 사원에 그렇죠. 급여를 받는 겁니다. 평사원. 예. 그러면서 고용이 이제 보장이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당시에 국영회사 임원의 월급 2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국영회사라고 하는 게 지금의 뭐 공사 정도 되겠죠. 네. 예. 거의 임원급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월급 좋네요. 네. 예, 그러면서 그 당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유럽 전주훈련까지 양지는 갔다 왔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영화요? 전쟁 영화는 아니고 기록 영화 정도 될까요?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실미도. 예. 실미도의 그 684 부대인가요? 604 부대일 거예요? 예,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604 부대라고 일단 추정하면서 막 소집을 했죠. 네. 아주 실미도 가가지고 훈련을 시킬 때 네. 훈련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 전에 그 1,2사군이 네. 휴전선 넘어와도 청와대를 기습할 때 걔네들의 주파 속도 예를 들면 1시간에 뭐 완전 군장하고서 1시간에 예를 들면 10km로 갔다. 예. 우리는 11km다. 라는 식의. 네. 그래서 1,2사군을 뛰어넘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축구에서는 66년 잉글랜드 월드컵 8강, 북한의 8강을 뛰어넘어야지 우리는 4강을 목표로 해서 우리는 가야지 된다. 이게 지상 과제처럼 딱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애들을 모아두고서 잡은 거군요. 예. 쉽게 얘기하면. 대접도 잘 해주고. 대접도 실제로. 잘하고. 그 당시로서 생각하기 힘든 유럽 전주훈련까지 가고. 네. 그런데 똑같아요. 실미도에서 비극적으로 끝났죠.
그렇죠. 그렇죠. 이 남과 북의 화해 분위기가 네. 잠시 찾아오게 되면서 이제 그 부대의 효용성이 없어지니까 정리하라고 얘기 됐잖아요. 네. 양지의 운명도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사라졌냐? 삼성개헌이 됐어요. 삼성개헌 대통령이 예. 삼성개헌을 밀어붙이면서 이제 박정희가 김영욱을 앞세웠죠. 네. 이제 토사구팽합니다. 이렇게 저돌적인 멧돼지 같은 성격. 네. 이제 그 이뤄지고 나면 수성해야 되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성개헌 되면서 중앙정보부장을 교체했죠. 박정희는 결코 2인자를 오래 두지 않았어요. 예. 예. 그래서 중앙정보부장을 교체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양지도 없애라. 순식간에 날라갔죠. 순식간에 양지가 음지가 됐군요. 예, 네.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와중에 이제 그 근간에도 이제 축구는 워낙 관심이 있었던 때였었잖아요. 네. 70년대 들어와가지고 중요한 인물이 축구협회를 맡게 됩니다. 누구시죠? 로열 패밀리였습니다. 장덕진. 장덕진. 예. 이분은 이제 박근혜의 사촌 오빠이죠. 사촌 오빠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의 조카. 엄마의 조카. 예. 예.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뭐 혈연으로만 뜬 사람은 아니었었고. 네. 지금 말하는 사법, 행정, 외무, 고실 3관왕. 네. 그러면서 이제 고위 엘리트 공무원으로 성장해 나가다가 69년에 이제 그 축구협회 재무이사로 첫 발을 디디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재무이사로 돼가지고 보니까 뭐 대회좀 해보려고 하면 전부 머리 빡빡하고 끈 이 군인들만 오고 네. 분위기 너무 안 좋고 이러니까 팀 창단을 유도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가장 친했던 지인이 있었던 그 상업은행에 일단 얘기를 해서 한번 해봐라. 팀 만들어라. 예. 69년에 상업은행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 장덕진이 그 팀 창단을 위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제일 좋은 우리 경제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은행권, 금융권이 그냥 최고의 직장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업은행, 한일은행 뭐 이런 예. 데다 그 경리단, 심지어 육군의 경리단 그렇죠. 이런 데도 예. 야구팀 있고 뭐 축구팀 있고 그랬어요. 예. 네. 상업은행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서 은행에서 딱 보니까 그 로열 패밀리의 실세인 장덕진이 그 축구협회 재무이사로 와가지고 좀 돌아다니면서 축구팀 만들려고 하는데 상업은행이 제일 먼저 만들었대. 네. 이거 딱 보고 난 다음에 주택은행, 조은행 뭐 알아서 팀 만들고 네. 외환은행, 신탁은행, 제일은행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은행권에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금융단 리그를 만들게 되는 거죠. 예. 실업 리그를 만들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를 대회를 갖게 되는데 이게 69년이었었고 이 장덕진이 재무이사로 첫 발을 디뎠을 때였었고요. 70년에 너가 직접 해라. 네. 축구를. 70년에 이 장덕진이 이 축구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장덕진은 그 후에도 스포츠계에 영향력이 꽤 많이 있었고, 예, 그렇죠. 한 90년대까지 승승장구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덕진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네. 70년대 한국 축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 키워드로 풀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박스컵, 하나는 차범근. 이 박스컵 출범의 배경이 되는 거죠. 박스컵 하면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컵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장덕진이 축구협회 70년에 이제 취임하고 난 뒤에 근데 그 해에 한국 축구가 일종의 전성기를 누리게 돼요. 네. 1월 달에 이제 그 취임을 했는데 7월 달에 그 메르데카컵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요. 11월에는 또 태국과가 메르데카컵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동남아 아시아권 축구 대회에 있었었는데 네.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되고 11월에는 또 킹스컵 태국으로 날아가서 우승을 하게 되고 네. 이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는 현재의 미얀마인데 당시의 버마 아시안 게임에서 최초로 버마와 공동 우승을 하게 되죠. 그때 주장이 김정남이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때 이제 분위기가 70년이었었거든요. 네. 이제 군사정부가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경제개발 한다고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지나갔잖아요. 성과도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나 한 번 더 점프를 한번 하고 싶고 네. 그러면서 이제 유신을 꿈꾸면서 또 장기 독재도 좀 해야 되겠고 네. 국민들에게 뭔가 당근과 채찍을 지면서 어떤 목표를 제시해가지고 막 몰아가고 싶은 네. 이런 분위기였었잖아요. 이럴 때 장덕진이 딱 보니까 이 킹스컵이라는 메르데카가 그래도 아시아권에서는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인데 네. 그 대회 한번 가서 보니까 국민들이 진짜로 좋아하더라. 네. 하나 뭉치는 것 같더라. 효과가 있구나. 예.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지 되겠다. 만들자. 아시아권 대회를.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배 아시아 축구 대회였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름이. 근데 이게 왜 제가 70년대를 얘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이름이 박정희 대통령배 아시아 축구 대회로 출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예를 들면 좀 그런 느낌이 살아있는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나 어디 저기 무슨 이슬람 국가에서 살아있는 독재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한 대회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가끔 가다가 이제 외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우리 느낌 어떻습니까? 우리는 웃잖아요. 얘네들 아직까지도 이러네. 뭐 이런 느낌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실제로 살아있는 대통령의 이름을 따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배 아시아 축구 대회를 만들었다 이거죠. 이걸 줄여가지고 박스컵이라고 얘기를 한 거였었죠. 북한 따라서 하는 거죠. 뭐 북한과 남한이 서로 경쟁 상대로 삼고 예. 이렇게 우상화에 여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회 대회가 1971년에 열리게 되는데 네. 국민들이 아주 그때는 뭐 그렇게 그 엔터테인먼트가 없었으니까 네. 우리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니까 이 대회 자체로는 정부에서 원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합니다. 네. 더 키워라. 네, 네. 그래가지고 76년에 이 출발은 아시아 축구 대회였었는데 네. 국제 축구 대회 해가지고 참가팀을 남미, 유럽으로 네. 확대합니다. 해가지고 76년에 국제 축구 대회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아시아였는데. 예, 아시아였습니다. 네. 근데 참가한 팀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71년서부터 아시아권이었을 때는 주로 이제 지금의 미얀마, 그때 이제 버마, 태국, 또 인도네시아, 일본, 뭐 크메르도 있었고, 말레이시아, 그때 이제 캄보디아라고 했었죠. 캄보디아? 예. 싱가포르, 캄보디아 이런 팀들이 왔었었는데 이 당시 70년대 이 아시아권 서남아시아를 빼고 네. 이 아시아권에서의 강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버마가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네. 지금의 미얀마. 네. 그래서 이 초기에 1회 대회 71년에 벌어진 1회 대회에서 버마와 공동 우승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죠. 차지하게 되는데 이 버마가 2회 대회 때는 단독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1972년에. 예. 네. 그리고 76년 되면서부터 말씀드린 대로 남미와 이제 유럽 팀들이 오게 되는데 주로 이게 국가대표팀은 아니었었고 프로 2부 리그나 3부 리그 팀 또는 그 일정 지역의 지역 선발팀. 그래서 만만한 팀들을 모았다는 거군요. 예, 사실은 74년도 기억이 나는데 태국을 6대0으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온 인도네시아를 대한민국이 그때 7대1로 이겼어요. 그래서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7대1. 예. 네. 저도 근데 그 당시에 가끔가다 나왔던 점수이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76년에 이제 국제 축구 대회를 변경해가지고 브라질의 그 상파울로 지역 선발팀이 나와서 우승을 하게 됐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축구 국가대표는 이 1진과 2진으로 구별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화랑팀과 충무팀이었어요. 화랑과 충무였었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76년 국제 축구 대회에서 세 글자를 죽어도 잊지 못할 이름이 하나 새겨지게 됩니다. 누군가요? 차범근이라는 이름이 그때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 이 76년 대회에서 우리가 말레이시아하고 개막전을 치렀거든요. 네. 1대 4로 깨졌습니다. 개막전에서. 예. 1대 4로 깨지고 이제 경기가 끝나갑니다. 네. 7분 남았어요. 예. 차범근이 7분 동안에 3골을 넣어가지고 1대 4에서 4대 4로 지금도 회자되는 네. 차범근의 놀라운 그 실력을 얘기할 때. 영상에서 본 적이 있어. 하여튼 차범근이 공을 달고 뛰는데 예. 도저히 쫓아오지 못하는 거야, 수비수들이. 그렇죠. 예. 뭐 이런 게임들도 등장하게 되면서 네. 이 70년대 이 박스컵이라는 게 이 정권의 그 박스컵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보여주듯이 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대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대회를 보면서 우리는 웃고 즐기면서 시름을 달래기도 했었었다. 네. 그 대회를 보면서. 76년에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차범근이 등장할 때 그 세대들이 누구냐면은 뭐 김호건 네. 등장합니다. 김호곤, 이영무, 나중에 할렐루야 예. 감독도 하시고 그랬었던 박성화 감독. 그리고 수비수였었는데 지금의 홍명보 감독 같은 스타일,
누구였을까요? 날카롭게 기회를 잡아서 중거리 슛의 달인이었습니다. 최종덕이라고 있었습니다. 최종덕. 네네, 예. 있었습니다. 예. 그는 이제 허정무, 조건의 등등이 네네.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한국 축구의 주류로 선수로 뛰기 시작하게 된 거였었죠. 그렇습니다. 1970년대 중반 아시아급의 경기를 국제 경기대회를 만들고 그리고 예. 그걸 넘어서 아시아까지 넘어서 이제 좀 해보려고 했었던 그러한 박스컵 차범근. 재밌는 일이 네. 82년에 네. 네덜란드의 아인토벤이 참가했었습니다. 아인토벤이 82년도 대통령배 축구대회에 왔었다고요? 예. 왜 왔을까? 허정무. 그렇죠. 이제 허정무 이제 감독 지금 선수가? 허정무 선수가 네덜란드 이제 아인토벤에 진출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82년에 왔다가 깨지고 네. 83년에 다시 정신 차리고 와가지고 이제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랬군요. 그다음에 이제 차범근 감독이 뛰던 이 레버쿠젠도 84년에 와가지고 출전하기도 했었었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대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일본의 축구 전성기는 우리보다 좀 빨랐었는데 그때 활약했었던 가마모토, 오쿠데라 이런 선수들이 유럽으로 진출했었고요. 예. 70년대 중반 이후에 바로 1세대로서 차범근, 허정무 이 두 분이 가서 악전고투를 하고 그 중에 한 분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 예. 축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이 정치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죠? 이제 오쿠데라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차범근 얘기할 때 네네. 차범근과 동시대에 분데스리가에서 같이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하게 되는데 네. 뭐 가마모토 얘기도 뭐 일본의 그 축구 영웅이잖아요. 네네. 이제 축구 영웅 얘기도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70년대 이 박스컵 얘기를 잠깐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네. 그 박정희가 이제 죽게 되면서부터 네. 이름이 또 바뀌게 됐죠. 이제 이 코리아컵으로. 예. 네, 바뀌게 되면서 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름이 이미 바뀌게 되면서 이제 4개 대륙의 그 국가대표팀을 초청해가지고 네. 벌어지는 초청대회를 열리게 되거든요. 네. 80년대 넘어오게 되면 이제 한국 축구는 오로지 이제 88 올림픽. 네, 올림픽. 목표를 매도를 하게 되는데, 네. 이 올림픽이 이제 희한하게 우리나라 스포츠의 발전에 기폭제가 된 이 일종의 모멘텀이었었거든요. 네. 축구에게는 오히려 발목을 잡은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올림픽을 위해서 무조건 성적을 내라. 네. 그러니까 지상 과제처럼 명령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80년대 축구 스타는 뭐 최순호나 김주성 네. 등등을 들 수 있잖아요.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만큼 국가대표팀 위주로 갑니다. 네. 선수들을 차출해가지고 거의 이제 국가대표만 뛰게 만드는 거죠. 프로리그에서 자기 소속팀에서 뛸 기회가 거의 없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 팬들이 보기에 재미가 없으니까 프로리그 경기를 외면하게 됐죠. 그런 부작용이 예. 있군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뭐 야구 같은 경우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국내 리그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몇백만의 그 야구 팬들을 그리고 입장료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예. 축구는 국내 리그는 아직 갈 길이 참 멀죠. 그죠? 갈 길이 멀죠. 네.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76년에 그 이 박스컵 말레이시아전에서 종료 7분 남기고 해트트릭 기록했던 차범근이 네. 72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가대표로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돼가지고 등장하게 되거든요. 고2 때. 예. 그러면서 차범근의 그 72년 첫 등장 이후로 한국 축구의 역사는 차범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차범근의 발자취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차범근 스토리를 다음 시간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의 스포츠당 오늘 브라질 월드컵 이야기와 그리고 70년대 한국 축구의 일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